결혼 7년 차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내 전수진과는 대학 시절부터 10년 넘게 연애하고 결혼한 사이였죠. 남들이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적어도 그날 그 낯선 영수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가 잠든 사이 그녀의 지갑에서 영수증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무심코 주워든 영수증에는 낯선 펜션 이름과 결제 금액 35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지난 주말. 수진이가 회사 워크숍 간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워크숍을 펜션에서, 그것도 2인실로? 이상했습니다. 보통 워크숍은 리조트나 연수원에서 단체로 하지 않나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오해한 거라면 1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관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습관, 밤늦게 오는 김대리라는 사람의 카톡, 그리고 주말마다 잦아진 야근. 여보, 요즘 회사 일 많이 바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넌지시 물었습니다. 응, 이번에 큰 프로젝트 맡아서. 왜? 심심해? 수진이는 태연하게 웃으며 갈비찜을 제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 미소가 예전처럼 사랑스럽지 않고 왠지 모르게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그녀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액정에는 김도훈 대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이 시간에 업무 연락?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이 되어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생일을 입력해 봤습니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혼기념일?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딸깍.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카카오톡 대화창은 제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점심때 입은 원피스 진짜 예뻤어요. 또 보고 싶네. 도훈 씨도 오늘 넥타이 멋있던데요. 내일 워크숍 준비는 잘 돼가? 준비는 무슨? 그냥 우리 둘만 가면 되는 거지. 그러게. 내일 봐요, 자기야. 자기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0년의 사랑이 7년의 결혼 생활이 고작 이 몇 줄의 문자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증거도 없이 의부증 환자 취급받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반차를 내고 아내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한 워크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 내비게이션에 찍힌 그곳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펜션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제발 아니길, 제발 회사 동료들이 우르르 내리길 빌었습니다. 오후 3시경, 낯익은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차였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내리는 한 남자. 훤칠한 키에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김도훈 대리. 두 사람은 짐을 내리며 서로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펜션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셔터를 눌렀습니다. 두 사람이 펜션으로 들어가는 모습, 베란다에서 와인 잔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커튼이 쳐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 속 우리는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가식이었는지 아니면 변해버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놈들의 불륜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카톡 내용, 영수증,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록까지. 폴더 이름은 판도라의 상자로 저장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배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겁니다. 제 복수는 뜨겁지 않을 겁니다. 아주 차갑고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그들의 숨통을 조여갈 것입니다. 펜션에서의 충격적인 목격 이후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을 되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단순히 너 바람 피웠지? 라고 따져 묻는 건 하수나 하는 짓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오리발을 내밀 게 뻔하고 오히려 저를 의처증 남편으로 몰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완벽한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먼저 집 안 곳곳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안방 침대 및 거실 소파 틈새, 그리고 아내의 화장대 서랍 안쪽까지. 혹시나 놈이 집에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최근 기록들은 깨끗하게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 차에 예비용 SD카드가 하나 더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요. 아내가 가끔 제 차를 빌려 타는 걸 알고 있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중으로 설정해 뒀던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복구된 영상 속에는 두 사람의 적나라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야, 남편은 아직 눈치 못 챘지? 응. 둔에 빠져서 몰라. 맨날 야근하느라 바빠서 나한테 관심도 없는 걸. 다행이네. 빨리 이혼하고 우리끼리 살자. 조금만 기다려. 위자료 안 주고 끝낼 방법 알아보고 있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둔에 빠져서 모른다. 위자료를 안 주고 끝내. 그래,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줘야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저는 증거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펜션 영수증과 입실 사진, 차량 블랙박스 녹취 파일,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이 담긴 카톡 내용 캡처, 김도훈 대리가 아내에게 보낸 택배 송장. 발신인이 가명이었지만 주소가 놈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놈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면 더 강력한 한방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휴가를 내고 평소 아내가 자주 간다는 카페 근처에 잠복했습니다. 아내와 김도훈은 점심시간마다 그 카페에서 밀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잡고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구석 자리에서 그들의 모습을 고화질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말에는 어디 갈까? 오빠가 좋은 호텔 알아놨는데. 김도훈이 느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근데 남편이 요즘 좀 이상해. 자꾸 일찍 들어오고 눈치 주는 것 같아서.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에이, 설마. 그 사람 바보라서 모른다니까. 걱정 마,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김도훈은 수진이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바보? 그래, 난 바보다. 너희들이 파놓은 무덤에 들어가는 줄도 모르는 바보. 저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 수집은 약 2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폴더는 점점 용량이 늘어났고 제 분노 게이지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놈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단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디데이. 결전의 날을 잡았습니다.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 할 얘기 있어. 무슨 얘기? 나 오늘 야근이라 늦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미 회사에 확인해 봤는데 오늘은 야근이 없었거든요. 김도훈과 저녁 먹기로 약속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얘기야. 안 오면 후회할걸? 당신 회사로 데리러 갈까? 제 강수의 수진이는 당황했는지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금방 갈게. 저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을 세팅했습니다. 벽면에 그동안 모은 증거 사진들을 붙였습니다. 펜션 사진, 카톡 캡처, 블랙박스 녹취록. 마치 수사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거실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운데에는 빨간색 매직으로 크게 썼습니다. 불륜 현장 검거 완료. 그리고 식탁 위에는 이혼 소류와 위자료 청구 소장, 그리고 펜 한 자루를 올려놓았습니다.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이제 관객들이 입장할 시간입니다. 띠띠띠띠.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재촉. 문을 열고 들어온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자신의 추악한 비밀들을 마주한 순간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에이, 이게 다 뭐야? 그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왔어? 앉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거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저 사진들이 오해라고? 내 목소리가 담긴 저 녹음 파일도 오해고. 저는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빨리 이혼하고 우리끼리 살자. 수진이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 이제 김도훈 대리님도 초대해야지. 혼자 보면 심심하잖아. 안 돼. 도훈 씨는 부르지 마. 제발. 수진이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가볍게 뿌리치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도훈 대리님이시죠? 전수진 남편입니다.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오시죠. 안 오시면 이 자료들 내일 아침 회사 로비에 뿌려질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네. 무슨. 하며 당황하는 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 드립니다. 늦으면 경찰차랑 같이 출근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수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기대해. 띵동. 30분도 채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도훈 대리가 도착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왔는지 숨을 헐떡이고 있더군요. 들어오시죠. 저는 문을 열어주고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김도훈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붙은 사진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이 박물관 전시품처럼 진열된 광경에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수진이를 보더니 그도 다리가 풀렸는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김도훈 대리님, 상황 파악은 되셨죠?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툭툭 쳤습니다. 에이, 이게 다 뭡니까? 저는 그냥 뭐요? 직장 동료로서 워크숍 준비하러 펜션 가셨다고요? 침대에서 와인 잔 기울이면서 제가 펜션 내부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김도훈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변명은 법원에서 하시고 지금부터 선택하세요. 이 증거들 가지고 회사 감사팀이랑 경찰서로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조용히 해결할까요? 김도훈과 수진이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해결이라는 말에 희망을 본 거겠죠.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제발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저 이번에 승진 앞두고 있어서. 김도훈이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승진?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승진 걱정이라니.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그럼 각서 쓰세요.
저는 미리 준비한 각서 양식을 두 사람 앞에 내밀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지불 각서. 김도훈과 전수진은 불륜 사실을 인정한다. 김도훈은 위자료 5천만 원을 일주일 내로 김민수에게 지급한다. 전수진은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 위 사항을 어길 시 김민수는 즉시 모든 증거를 회사 및 가족에게 공개한다. 5천만 원이요? 너무 큰데요. 김도훈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크다고요? 제 인생 망가뜨린 값치고는 싸게 부른 건데. 싫으면 마세요. 전 내일 아침에 회사 로비에서 전단지 뿌리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제가 서류를 뺏으려 하자 김도훈이 황급히 막았습니다. 아닙니다. 쓰겠습니다. 쓸게요. 김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수진이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두 사람 관계 확실히 정리하세요.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맹세, 육성으로 녹음합니다. 다시는 수진 씨 안 만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나도 도훈 씨랑 끝낼게. 미안해 여보. 두 사람의 비굴한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걸로 넘어가 드리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약속 기한은 딱 일주일입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그땐 전쟁입니다. 김도훈은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이는 바닥에 엎드려 계속 울고 있었고요. 너도 나가. 여보. 제발. 내 집에서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제가 소리치자 수진이는 주섬주섬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아마 친정으로 가진 못하고 찜질방이나 친구 집을 전전하겠죠. 제가 가족들에게 알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요. 빈집, 텅 빈 거실, 벽에 붙은 사진들만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은 없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도훈이 5천만 원을 순순히 줄 리 없다는 걸요. 놈은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각서에 사인했을 뿐 뒤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발버둥 칠수록 내 덫은 더 깊게 파고들 테니까. 저는 각서 원본을 금고에 넣고 사본을 스캔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출근해서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놈이 약속을 어길 시 터뜨릴 시한폭탄들을 세팅해야죠. 회사 블라인드 게시판 폭록을 초안 작성. 놈의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주소 확보, SNS 추적. 회사 감사팀 이메일 주소 확인.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수심이라는 아드레날린이 제 온몸을 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김도훈과 마주쳤습니다. 놈은 저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 대리님. 제가 밝게 인사를 건네자 놈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안에 정적. 놈의 식은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일주일이야. 시계는 돌아가고 있어.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놈이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는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놈은 약속을 지킬까요? 아니면 제 예상대로 파멸의 길을 선택할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결말은 제가 정해놓은 대로 흘러갈 테니까요. 각서 소동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김도훈에게서 입금 알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차한 문자만 날아왔죠. 김민수 씨, 지금 돈 융통 중인데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놈은 시간을 끌면 제가 포기하거나 마음이 약해질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오산입니다. 저는 즉시 2단계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접속했습니다. 놈이 다니는 회사 게시판은 오늘도 평화로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좀 부장님 때문에 퇴사 마렵다 같은 글들 사이에 제가 정성스럽게 작성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제목 영업팀 K대리의 더러운 이중생활을 고발합니다. 내용에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회사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서들을 촘촘하게 박아 넣었습니다. 영업팀 30대 초반 K대리 김도훈. 최근 워크숍 장소인 강릉 펜션에서 유부녀와 밀회. 유부녀 남편에게 걸려 각서까지 쓰고 잠적. 회사 법인카드로 펜션 결제 의혹. 이건 제가 영수증에서 법인명 확인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 불륜남이 제게 보낸 문자입니다. 제발 봐달라고 빌더니 뒤로는 딴소리하네요. 김도훈이 보낸 문자를 캡처해서 첨부했습니다. 글을 올린 지 10분도 안 돼서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헐, 영업팀 K대리면 김도훈 아님? 평소에 젠틀한 척 하더니. 와, 유부녀랑 불륜이라니. 상대 여직원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법카 횡령까지. 이거 감사팀 넘어가면 빼박 징계감인데. 회사라는 폐쇄적인 조직 특성상 소문은 빛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며 차가운 커피를 마셨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2시. 김도훈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지잉지잉.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마치 놈의 비명소리처럼 들려 쾌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카톡이 쏟아졌습니다. 형님, 제발 글 좀 내려주세요. 저 회사 잘려요. 돈 지금 바로 보낼게요. 대출받아서라도 보낼게요. 감사팀에서 불렀어요. 저 진짜 죽어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라. 누가 누구한테 살려달라는 건지. 제 가정이 죽어갈 때 놈은 펜션에서 낄낄거리며 와인 잔을 기울였으면서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딱 한마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리고 놈을 차단했습니다. 이제 김도훈은 회사에서 매장당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명이 남았습니다. 전수진. 그녀는 친정으로 쫓겨난 뒤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엄마 핑계를 대며 숨죽이고 있겠죠. 제가 가족들에게 알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요. 그녀에게도 공평한 심판을 내려줘야겠죠. 이번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무대입니다. 때마침 이번 주말이 장인어른의 환갑잔치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해뒀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제가 사위로서 축사를 하고 선물을 드려야 할 자리지만 이번엔 좀 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친척들만 30명 넘게 모인 큰 행사였습니다. 어이구, 김서방 왔나? 우리 듬직한 사위. 장인어른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장모님도 옆에서 웃고 계셨고요. 두 분은 아직 수진이가 쫓겨난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수진이가 남편이랑 싸워서 친구 집에 며칠 있다고 둘러댔기 때문이죠.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저는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래, 고맙네. 근데 수진이는 같이 안 오고? 아, 수진이는 회사 일이 갑자기 터져서 조금 늦는다고 합니다. 물론 거짓말입니다. 수진이는 지금쯤 이 자리에 오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잔치에 오면 내 불륜 사실 다 까발린다고 협박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제가 준비한 하이라이트 순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버님 환갑을 맞아 제가 특별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한 추억이 담긴 영상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하자 친척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 김서방 센스 있네. 저는 식당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불이 꺼지고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띄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결혼식 사진, 수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저희 결혼식 사진까지. 잔잔한 배경음악과 함께 흐르는 영상에 장모님은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아이고, 저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하지만 평화는 딱 3분까지였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지지직거리더니 배경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남편은 둔해서 몰라. 맨날 야근하느라 바빠서. 스크린에는 강릉 펜션에서 찍은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침대 위에서 김도훈과 껴안고 있는 수진이의 사진. 식당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정막.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 그때 김도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타이밍 봐서 이혼하자고 할게. 위자료 안 주고 끝낼 방법 알아보고 있어. 이어지는 사진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모텔 들어가는 사진, 차 안에서 손잡고 있는 사진, 그리고 제가 만든 자막까지. 장인어른의 자랑스러운 딸 전수진의 이중생활. 상간남 같은 회사 영업팀 김도훈 대리. 에이, 이게 뭐야? 장모님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김서방,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작은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짓이라뇨?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사위 몰래 딴 남자랑 저러고 다닙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 7년 동안 죽어라 일해서 빚 갚고 처가에 용돈 드렸습니다. 근데 돌아온 게 뭡니까? 배신? 조롱? 둔한 놈 취급? 김서방, 그만하게. 제발 그만해. 장인어른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셨습니다.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비참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만 못합니다. 저 이혼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책임지세요. 딸 잘못 키운 죄 달게 받으셔야죠.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리고 수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로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스크린에 띄워진 자신의 불륜 사진을 본 수진이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친척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너 인연. 장인어른이 비틀거리며 일어나시더니 수진이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경쾌한 타격음이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아빠, 나가. 꼴도 보기 싫어. 내 딸 아니야. 당장 나가. 장인어른은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 장모님의 통곡 소리, 친척들의 웅성거림.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잘못했어. 아빠,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저는 그 난장판 속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진이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오니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수진이는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소문난 불륜녀, 집에서는 의절당한 딸. 그녀가 갈 곳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김도훈.
그 자식은 아직 덜 당했으니까요. 놈에게도 이 지옥 맛을 보여줘야 공평하겠죠. 저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놈의 부모님 댁 주소는 이미 파악해뒀습니다. 기다려라, 김도훈. 이번엔 내 차례다. 장인어른의 환갑잔치는 저의 폭로쇼로 인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식당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탄 저는 곧바로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김도훈에게 지옥의 맛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놈이 펜션에서 이혼하고 우리끼리 살자며 낄낄거리던 음성 파일과 두 사람의 밀회 사진들이 고화질로 담겨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김도훈의 부모님 댁. 주소는 놈의 입사지원서 사본에서 알아냈습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우편함에 302호 김상철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놈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준비해간 편지 봉투를 우편함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김상철 장로님께 드리는 신앙 상담 편지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놈의 부모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놈의 SNS를 뒤져보니 부모님이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직분을 맡고 계시더군요. 교회라는 폐쇄적인 커뮤니티에서 아들의 분류는 치명타가 될 게 뻔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정중하게 하지만 파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장로님. 귀댁의 아들 김도훈 성도가 유부녀와 간통을 저지르고 한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교회 중직을 맡으신 분들의 자녀가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으신가요? 동봉된 USB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의 사본을 놈의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주요 직분자 10명에게도 개별 발송했습니다.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을 보내고 나오는데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하나님, 정의 구현은 제가 대행해 드립니다. 3일 뒤 김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게. 아니, 김민수 씨. 당신 미쳤어? 우리 부모님 쓰러지셨다고. 놈은 반쯤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어머, 그래? 쾌유를 빈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쓰러지신 건데 왜 나한테 화를 내? 교회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 아빠는 장로직 내려놓으라고 압박받고 계셔. 제발. 그만 좀 해. 그만?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내 부모님은 아들이 불륜남이라는 거 아셨으니까 이제 내 차례네. 돈 줄게. 5천만 원 지금 바로 보낼게. 대출 받았어. 제발 멈춰줘. 이제야 돈으로 해결하려 드는군요.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돈? 필요 없어. 각서 쓸 때 줬어야지. 기회는 한 번뿐이라고 했잖아. 저는 전화를 끊고 놈의 번호를 영구 차단했습니다. 일주일 뒤 대망의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블라인드에 올린 글,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진이의 회사 동기들이 퍼뜨린 펜션 사진들 덕분에 회사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인사팀장의 호출을 받고 회의실로 갔습니다. 참고인 자격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김도훈과 전수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김도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피해자 김민수 씨 오셨습니까? 인사팀장이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네. 두 사람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김민수입니다. 저는 준비해간 자료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펜션 영수증 원본, 통화 녹음 파일, USB, 그리고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분석 자료까지. 이 사람들이 단순히 불륜만 저지른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워크숍 간다고 해놓고 펜션 결제를 법인 카드로 했습니다. 이게 업무상 횡령 아닙니까? 사실 법인 카드 내역은 제가 영수증에 찍힌 법인명을 보고 유추한 거였는데
놈들의 반응을 보니 전곡을 찔렀나 봅니다. 뭐라고요? 법인카드로? 인사팀장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김도훈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아니, 그게 거래처 접대라고 생각해서. 접대? 내 아내가 거래처냐? 침대에서 무슨 거래를 했는데? 제가 소리치자 김도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감사팀 직원들이 혀를 찼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규 위반이자 횡령입니다.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결과는 뻔했습니다. 징계 결과 김도훈 대리 해고, 전수진 사원 권고 사직. 횡령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불륜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와 공금 유용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게다가 사내 불륜으로 조직 분위기를 해쳤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징계 공고가 붙은 날, 저는 회사 로비에서 두 사람이 짐박스를 들고 나오는 걸 지켜봤습니다. 초라한 패배자들의 행렬. 김도훈은 저를 보더니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김민수, 두고 보자. 내 인생 망친 거 꼭 갚아줄 거니까. 갚아? 그래, 기대할게. 근데 넌 갚을 능력이나 있냐? 백수 주제에. 제가 비웃자 놈은 주먹을 쥐었지만 경비원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덤비지는 못했습니다. 전수진은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회적 생명은 끝장났습니다.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고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하지만 제 마음속 분노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놈들이 겪은 고통이 제 상처의 깊이보다 얕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출석 요구서. 피의자 김민수. 죄명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고소인 김도훈.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놈이 최후의 발악으로 법을 이용하려 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저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법정 싸움? 좋습니다. 놈이 저를 고소한 순간 놈의 불륜 사실이 법적으로 공식화되는 거니까요. 게다가 제가 가진 증거들로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면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놈을 무고죄로 역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걸어서 놈의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어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2차전, 아니 3차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싸움의 끝에서 웃는 사람은 분명 저일 것입니다. 김도훈의 명예훼손 고소로 인해 저는 강남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김민수 씨, 김도훈 씨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 확인하셨죠? 블라인드와 교회 게시판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허위 사실이요? 제가 올린 내용 중에 거짓이 하나라도 있나요? 저는 당당하게 되물었습니다. 김도훈 씨는 펜션에 간 건 맞지만 불륜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직장 동료로서 워크숍 준비하러 간 거라고요. 워크숍 준비? 침대에서 와인 잔 기울이며 기가 찼습니다.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군요. 수사관님, 여기 증거 자료입니다. 펜션 침대에서 찍힌 사진, 이혼하고 살자고 말하는 녹음 파일, 그리고 놈이 제 아내에게 보낸 사랑의 문자 내역들입니다. 이게 워크숍 준비입니까? 저는 준비해간 증거 꾸러미를 책상 위에 쏟아냈습니다. 수사관님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그리고 이건 김도훈이 저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제발 봐달라, 돈 주겠다며 합의 시도한 내용입니다. 떳떳하면 왜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수사관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씨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혐의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연성이 성립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 법인 카드를 횡령했고 교회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며 성도들을 기만했습니다. 이를 알리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코치받은 내용이었죠.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오는데 마침 조사를 받으러 온 김도훈과 마주쳤습니다. 놈은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왔더군요. 야, 김민수. 너 이제 큰일 났어. 내 변호사님이 너 감방 보내준대. 김도훈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난 내가 감방 갈 것 같은데? 횡령죄에 무고죄까지 추가되면 형량 꽤 나올걸? 뭐? 무고죄? 내가 불륜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날 고소했잖아. 그게 무고죄야. 증거 다 제출했으니까 기대해. 제 말에 김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도 당황한 듯 김도훈에게 귓속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너 민사소송장도 곧 날아갈 거야.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이랑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소송. 준비 단단히 해. 저는 놈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김도훈이 변호사에게 저게 진짜예요? 라고 묻는 찌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법적 공방은 길고 지루하겠지만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팩트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몇 달 뒤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도훈의 명예훼손 고소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제가 올린 글이 사실에 기반했고 놈의 횡령 등 비위 행위를 고발하는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놈의 뻔뻔한 태도가 참작되었습니다. 반면 김도훈은 처참했습니다. 회사가 놈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고 법원은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실형은 면했지만 횡령 전과자라는 빨간 줄이 그어졌습니다. 게다가 제가 건 상간남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여전히 강력하게 묻고 있다는 증거였죠. 전수진 역시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 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이겼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고작 돈 몇 푼과 판결문 한 장으로 정리되었다는 사실이 허무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데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도훈이었습니다. 놈은 눈이 풀린 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바로 풀려난 모양이었습니다. 야, 김민수. 눈이 붉게 충혈된 채 저를 노려보는 놈의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왜? 돈 없어서 배째라고 하게.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회사 잘리고 전과자 되고 부모님도 쓰러지시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자초한 일이잖아. 죽여버릴 거야.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김도훈이 갑자기 주먹을 쥐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으악! 저는 가방으로 놈의 팔을 쳐냈습니다. 김도훈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놈은 바닥을 기며 신음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야, 너 진짜 가지가지 한다. 폭행 미수까지 추가하고 싶어.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고 법원 경비원들이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사람이 술 먹고 행패 부렸어요. 위협했습니다. 경비원들이 김도훈을 제압했습니다.
놈은 끌려가면서도 저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너 가만 안 둬. 평생 쫓아다닐 거야. 놈의 악에 바친 절규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래, 쫓아와 봐. 내가 바닥을 기는 동안 난 하늘을 날아오를 테니까.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끌려가는 김도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요. 놈의 눈빛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광기 어린 눈빛. 놈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놈이 지옥 끝까지 쫓아온다면 저는 그 지옥을 놈의 무덤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법원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김도훈이 법원 주차장에서 난동을 부린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놈은 특수협박 및 폭행 미수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고 이번엔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정 구속되어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이걸로 정말 끝이구나.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수진이와의 추억이 서린, 아니 더럽혀진 신혼집을 정리했습니다. 그 집에서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저는 강북의 조용한 주택가 옥탑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좁고 낡았지만 옥상 평상에 누워 남산타워를 볼 수 있는 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완벽하게 낯선 곳이라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삿짐을 풀고 옥상에 올라가 시원한 이온 음료 한 캔을 땄습니다. 밤바람이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하, 좋다.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7년 만에 느껴보는 완전한 자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 그때 아래층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혹시 옥상 문 좀 닫아주실래요? 바람 때문에 빨래가 날려서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수수한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이사 오셨어요? 옥탑방에요? 그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오늘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 2층 살아요. 이지은이라고 해요. 혼자 사시나 봐요? 네, 혼자입니다. 저도 혼자예요. 동네 친구 생겨서 좋네요. 나중에 밥이나 한 끼 해요. 지은 씨는 생긋 웃으며 내려갔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7년 동안 차가운 배신과 복수의 소용돌이 속에 살았던 저에게 낯선 이의 호의는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 씨와 저는 종종 마주쳤습니다.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주말에 분리수거를 하다가 만나기도 했죠. 민수 씨, 오늘 야근했어요? 얼굴이 반쪽이네. 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빠서요.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반찬인데 좀 많아서요. 지은 씨는 불쑥 반찬통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멸치볶음, 장조림.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집밥 반찬들. 저는 그 반찬을 먹으며 오랜만에 사람 사는 맛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옥상에서 야경을 보고 있는데 지은 씨가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오늘 회사에서 열받는 일이 있어서요. 좋죠. 무슨 일인데요? 우리는 옥상 평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은 씨는 직장 상사 욕을 시원하게 쏟아냈고 저는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아, 속 시원하다. 민수 씨랑 얘기하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요. 저도요. 지은 씨 덕분에 많이 웃네요. 대화가 깊어지자 이야기는 조금 더 내밀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민수 씨는 왜 여기로 이사 왔어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
지은 씨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치부를, 내 상처를 드러내도 될까? 하지만 지은 씨의 맑은 눈을 보니 왠지 말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혼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거든요. 저는 덤덤하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펜션 사건, 복수, 그리고 법정 싸움까지. 지은 씨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놀라거나 경멸하는 기색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동안 어떻게 혼자 버티셨어요?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힘들었겠다, 고생했다. 그 위로의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지은 씨, 고마워요. 들어줘서. 아니에요. 저도 사실 도망쳐 온 거거든요. 도망쳐요? 네. 3년 사귄 남친한테 차이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그냥 다 싫어서 여기로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민수 씨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지은 씨도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옥상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맞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4월 15일. 옥상에서 지은 씨와 커피를 마셨다. 내 아픈 이야기를 들어준 유일한 사람. 그녀의 웃음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돈다. 며칠 뒤 주말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제안했습니다. 민수 씨, 우리 바다 보러 갈래요? 제가 운전할게요. 바다요? 어디로요? 강릉이요. 저 거기 안 가본 지 오래됐거든요. 강릉. 제게는 악몽 같은 기억이 서린 곳. 펜션, 불륜, 배신. 그 단어들이 떠올라 머뭇거렸습니다. 강릉은 좀. 제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요. 아, 맞다.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지은 씨가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가요. 피하기만 해선 안 되잖아요. 이겨내야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 수는 없으니까요. 지은 씨와 함께라면 그 악몽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지은 씨의 차를 타고 강릉으로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우리는 웃고 떠들었습니다. 강릉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4개월 전 분노에 차서 바라봤던 그 바다가 지금은 시원하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와, 바다다. 지은 씨가 모래사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뛰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민수 씨, 저기 봐요. 파도가 밀려왔다 쓸려가잖아요. 우리 아픈 기억들도 저렇게 다 쓸려갔으면 좋겠어요. 지은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많이 쓸려간 것 같아요. 지은 씨 덕분에. 제 말에 지은 씨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지은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게 진짜 행복이지. 복수의 쾌감은 일시적이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 우리 사진 찍을까요? 지은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과거의 사진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도훈도 전수진도 없는 오직 저와 지은 씨만이 존재하는 새로운 세상. 강릉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대를 잡은 지은 씨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라면 내 남은 인생을 걸어봐도 좋지 않을까?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벚꽃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강릉에서 돌아온 이후
옥탑방 2층에 사는 지은 씨와 저는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후 옥상 평상에서 음료수 한잔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건 이제 우리만의 일과가 되었죠. 주말에는 같이 장을 보거나 도서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인이라고 정의하기엔 2% 부족했습니다. 분명 서로에게 호감은 있는데 선을 넘지 못하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이혼의 상처 때문에 조심스러웠고 지은 씨는 과거의 이별 때문에 겁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먼저 용기를 내야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과장 3년 차의 팀장 승진이었습니다. 가정사 때문에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렸던 결과가 보상으로 돌아온 셈이죠. 민수 씨 승진했다면서요? 축하해요. 그날 저녁 옥상에서 지은 씨가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케이크에 초를 꽂고 제가 좋아하는 치킨까지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고마워요. 지은 씨 덕분이에요. 요즘 많이 웃어서 일도 잘 풀리나 봐요. 에이, 민수 씨 실력이죠. 저는 숟가락만 얹은 건데요, 뭘. 지은 씨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유난히 예뻐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 촛불 끄기 전에 소원 빌었어요? 네. 무슨 소원 빌었는데요? 비밀인데요. 짠돌이. 말해주면 덧나나. 지은 씨가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왔습니다. 지은 씨랑 계속 이렇게 웃으면서 살고 싶다고 빌었어요. 제 말에 지은 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거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지은 씨가 좋아요. 그냥 이웃 말고 친구 말고. 제가 지은 씨 옆에 있고 싶어요. 고백이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꺼내보는 낯설고도 떨리는 단어들. 지은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1분이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걸까요? 너무 급했던 걸까요? 민수 씨. 네. 저 겁쟁이인 거 알죠? 또 상처받을까봐 누군가를 다시 믿는 게 무서워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테이블 위에 놓인 지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어요. 아픈 걸 아니까 서로 안 아프게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 서로의 반창고가 되어주면 안 될까요? 제 진심이 닿았는지 지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반창고. 그 말 참 좋네요. 지은 씨가 제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좋아요. 우리 연애해요. 대신 약속 하나만 해요. 뭔데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기.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솔직하게 말하기. 거짓말. 불륜의 시작이자 끝이었던 그 단어. 지은 씨도 저만큼이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약속할게요. 제 인생에 더 이상 거짓말은 없어요. 당신에게만은 투명한 사람이 될게요. 우리는 옥상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민수 씨, 저 별 보여요? 북극성이래요. 길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별. 지은 씨가 제 북극성이네요. 어머, 멘트가 너무 올드한데요? 지은 씨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7년 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심장을 간지럽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퇴근하면 같이 저녁을 만들어 먹고 주말에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 씨가 제안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주말에 봉사활동 갈래요? 봉사활동요? 네. 유기견 보호소요. 제가 예전부터 다니던 곳인데 강아지들이 사람 손길을 그리워하거든요.
우리는 주말에 유기견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철창 안에 갇힌 강아지들을 보니 왠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상처받고 버려진 존재들. 그 아이들의 눈망울이 저와 닮아 보였습니다. 안녕. 너도 많이 힘들었지?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강아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녀석은 처음엔 경계하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손을 하찼습니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에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 강아지들이 민수 씨 좋아하네요. 좋은 사람인 거 알아보나 봐요. 지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랑 통하는 게 있나 봐요. 우리는 하루 종일 강아지들을 씻기고 산책시키고 밥을 줬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민수 씨, 우리 이 아이 입양할까요? 지은 씨가 아까 그 작은 강아지를 안고 말했습니다. 믹스견이었지만 눈빛이 유난히 맑은 아이였습니다. 입양요? 네. 이름은 행복이로 하고요. 우리 둘 다 행복해지자는 의미로. 행복이. 이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행복이 키워요. 우리는 입양 절차를 밟고 행복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옥탑방에는 이제 셋이 되었습니다. 저, 지은 씨, 그리고 행복이. 행복이가 꼬리를 흔들며 옥상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집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행복아, 이리 와. 제가 부르자 행복이가 제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어구, 예뻐라. 지은 씨도 옆에 앉아 행복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지은 씨의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가족. 7년 전 실패했던 그 단어. 하지만 지금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와 함께라면 이번엔 진짜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네요. 우리 가족이네요. 저는 지은 씨와 행복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를 평생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10월 20일. 지은 씨와 연인이 되고 행복이를 입양했다.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가족이 생겼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일기장을 덮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겠다고. 창밖을 보니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제 인생의 어둠은 이제 완전히 물러간 것 같았습니다. 지은 씨와 연인이 된 후 옥탑방의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여름의 뜨거움과 가을의 쓸쓸함을 지나 이제 겨울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계절처럼 무르익었습니다. 퇴근 후 행복이를 산책시키고 함께 저녁을 먹고 옥상 평상에서 담소를 나누는 일상. 특별할 것 없지만 7년 동안 제가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지은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무섭게. 이번 주말에 본가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칠순이셔서요. 지은 씨의 본가는 전라도 광주였습니다. 아, 칠순이시구나. 선물이라도 챙겨드려야겠네요.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민수 씨 궁금해하세요. 제가 남자친구 생겼다고 말했거든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긴 건 좋은 일이지만 그 남자친구가 이혼남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니까요. 7년 전 전수진의 부모님에게 겪었던 멸시와 모욕이 트라우마처럼 떠올랐습니다. 가진 것 없는 놈, 고아나 다름없는 놈. 혹시 제 상황도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아직요. 만나서 직접 말씀드리는 게 예인 것 같아서요. 지은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같이 갈래요? 우리 부모님 민수 씨 만나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보는 눈이 얼마나 높은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니 저를 믿어주는 그 마음을 실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주말 아침 우리는 지은 씨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제가 고심해서 고른 홍삼 선물 세트와 행복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행복이도 가족이니까요.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마당이 있는 아담한 주택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노부부가 나와 계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막내딸 왔네. 지은 씨의 어머니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아버지도 흐뭇하게 웃고 계셨고요. 안녕하세요. 김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게.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아버님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라도 밥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지만 저는 긴장해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민수 씨는 무슨 일 하나? 아버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서울에서 IT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오, 팀장이라니 대단하네. 성실한가 보구먼.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무렵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정좌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비장한 표정에 두 분도 젓가락을 놓으셨습니다. 지은 씨가 식탁 아래로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번 결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놀란 듯 입을 가리셨고 아버님은 말없이 저를 응시하셨습니다. 전처의 외도로 인해 헤어졌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지은 씨를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평생 지은 씨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욕을 먹어도 쫓겨나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귀한 막내딸을 이혼남에게 줄 부모는 없으니까요. 한참 뒤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 많이 힘들었겠구먼.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자네 눈을 보니 알겠어.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 지은이가 자네를 선택한 건 자네가 그만큼 좋은 사람이기 때문 아니겠나? 여보. 어머님도 눈시울을 붉히며 거드셨습니다. 우리 지은이도 예전에 나쁜 놈 만나서 마음고생 심했어. 둘이 서로 상처 보듬어 주면서 잘 살면 되는 거야. 과거가 무슨 상관이니?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예상치 못한 따뜻한 반응에 저는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7년 전 처가에서 받았던 서름과 이혼 후 겪었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지은 씨도 옆에서 같이 절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시골집 마당 평상에 누워 밤하늘을 봤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습니다. 민수 씨, 우리 부모님 어때요? 천사 같으셔. 지은 씨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마음이 예쁜가 했더니 두 분 닮아서였네. 치, 아부하지 마요. 지은 씨가 웃으며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결혼할까요? 지은 씨의 프러포즈.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선수 뺏겼습니다. 안 돼요. 네. 싫어요? 지은 씨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프러포즈는 남자가 하는 거예요. 멋지게 준비해서. 뭐야, 깜짝 놀랐잖아. 지은 씨가 제 가슴을 콩 때렸습니다. 지은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제 부족한 부분까지 채워주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반지를 꺼냈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허락받으면 바로 하려고 챙겨왔었죠. 네, 좋아요. 100번, 1000번 좋아요. 지은 씨는 제 손에 있는 반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때 마루 밑에서 자고 있던 행복이가 나와서 멍 하고 짖었습니다. 행복이도 축하해주는 거야? 그런가 봐요. 우리 셋, 이제 진짜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네요. 우리는 행복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시골집의 흙냄새와 풀벌레 소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 이보다 더 완벽한 밤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올라오는 길 운전대를 잡은 제 손등 위로 지은 씨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민수 씨, 무슨 생각해요? 행복한 생각이요. 우리 결혼식은 어디서 할까?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저는 화려한 것보다 의미 있는 게 좋아요. 스몰 웨딩 어때요? 좋아요. 저도 그게 더 좋아요. 진짜 우리를 축복해줄 사람들만 초대해서. 우리는 미래를 그리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우리를 위한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시계는 과거의 아픔이 아닌 미래의 희망을 향해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와 약혼한 후 우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7년 전 전수진과의 결혼 때는 부모님의 등살에 밀려 화려하고 거창한 보여주기식 결혼을 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예물, 호텔 예식장, 500명이 넘는 하객. 돌이켜보면 그건 결혼식이 아니라 일종의 비즈니스 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를 위한 결혼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은 씨, 우리 스몰 웨딩 어때요? 남들 보여주는 거 말고 진짜 우리를 축복해줄 사람들만 모아서요. 저도 좋아요. 정원 있는 레스토랑 빌려서 야외 결혼식 하는 거 제 로망이었거든요. 우리는 주말마다 예식 장소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경기도 외곽에 한적하고 예쁜 야외 가든을 예약했습니다. 드레스도 수천만 원짜리 명품 대신 지은 씨가 직접 디자인하고 아는 분께 부탁해 만든 심플한 실크 드레스로 결정했고요. 예물은 서로에게 쓴 편지와 심플한 커플링으로 대신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설렘이었고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는 기쁨이었습니다. 7년 전에는 싸우느라 바빴던 준비 과정이 이번에는 소풍 가는 것처럼 즐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결혼식을 2주 앞둔 어느 날 본가에서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큰일 났다. 너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네, 아버지가요? 저는 회사에 급하게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은 씨도 소식을 듣고 반차를 내고 왔고요. 병원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으셨지만 과로로 인한 뇌졸중 초기 증상이라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쓰시다가 무리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필 결혼식 앞두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신경 못 써드려서. 아니다. 내 탓이 아니야. 그냥 아버지가 너 장가 보낸다고 너무 들떠서 그래. 그때 지은 씨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아버님 금방 쾌차하실 거예요. 제가 옆에서 잘 챙겨드릴게요. 지은 씨는 그날부터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러 아버님을 간호했습니다. 제가 미안해서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직접 죽을 쑤어오고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손발 마사지까지 해드렸습니다. 저보다 더 지극정성이었죠. 아버지는 그런 지은 씨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아가야, 고맙다. 내 아들이 복이 많구나.
너 같은 짝을 만나고. 아버님 무슨 말씀을요? 저야말로 민수 씨 같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얼른 나와서 식장에 씩씩하게 걸어 들어오셔야죠. 지은 씨의 진심 어린 간호 덕분인지 아버지는 기적처럼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불청객에게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도 아닌 한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김도훈의 어머니였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지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지은 죄 어미가 대신 갚겠습니다. 도훈이는 감옥에 있지만 저는 이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통장은 제가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은 갯돈입니다. 위자료로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제발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도훈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김도훈의 어머니는 아들의 죗값을 대신 치르려 하고 계셨습니다. 통장 잔고에는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꼬깃꼬깃한 지폐 냄새가 나는 듯한 노모의 피땀 어린 돈이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김도훈은 죽어도 용서 못하지만 그 부모님까지 미워해야 할까요? 자식 잘못 둔 죄로 말년을 고통 속에 보내는 노부부의 모습이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 씨, 이 돈 돌려드리죠. 지은 씨가 통장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받을 돈이 아니에요. 어머님 노후 자금이잖아요. 그리고 돈 받는다고 민수 씨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통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어머니, 마음만 받겠습니다. 돈은 돌려드립니다. 아드님은 용서할 수 없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우리는 편지와 통장을 다시 등기로 보냈습니다. 이걸로 김도훈과의 악연은 정말로 완전히 끊어내는 걸로 했습니다. 돈으로 엮인 관계는 더 이상 사양이니까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 날씨는 거짓말처럼 화창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야외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객들은 양가 친척들과 정말 친한 지인들, 그리고 제 회사 동료들 뿐이었지만 그들의 축복은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긴 하셨지만 제 손을 잡고 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민수야, 축하한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코끝이 징해졌습니다. 네, 아버지.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버진 로드 끝에 서 있는 지은 씨를 보며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그녀는 제가 본 그 어떤 모습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신랑 입장. 사회자의 외침에 저는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7년의 아픔과 상처들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줄의 단상 앞에서 지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 김민수는 신부 이지은을 아내로 맞이하여 혼인 서약을 읽어 내려가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신의 곁을 지키는 단단한 땅이 되겠습니다. 제 떨리는 목소리에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은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식장 뒤편 나무 뒤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은 남자. 김도훈이었습니다. 놈은 가석방으로 나온 뒤 폐인이 된 몰골로 멀리서 결혼식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해코지하러 온 건가 싶어 긴장했지만 놈은 그저 멍하니 우리를 바라보다가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망가뜨리려 했던 남자가 보란 듯이 제기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겠죠. 그것이 놈에게 주는 가장 잔인하고 확실한 복수였을 겁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행복이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아, 여기 봐. 김치. 행복이가 컹컹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민수 씨 사랑해요. 저도요, 여보. 여보. 그 호칭이 이제야 제 주인을 찾은 것 같습니다. 7년 전에는 어색하고 불편했던 그 단어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단어로 들렸습니다. 밤이 되고 우리는 신혼집 옥상에서 조촐한 뒤풀이를 했습니다. 오늘 진짜 완벽했어요. 꿈만 같아요. 지은 씨가 와인 잔 대신 주스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꿈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앞으로 매일매일 이럴 거예요. 에이, 매일매일은 좀. 가끔 싸우기도 하겠죠? 싸우면 어때요? 화해하면 되죠. 우리 약속했잖아요. 각방 안 쓰기. 맞다. 그 약속 꼭 지켜요. 우리는 건배를 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는 배신이나 복수 같은 단어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믿음 그리고 가족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날 우체통에서 두꺼운 등기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도장이 찍힌 판결문. 상간자 위자료 소송 최종 판결문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 김도훈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명령,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 전수진 위자료 2천만 원 지급 명령. 총 5천만 원 확정. 판결문을 읽으며 차가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대법원은 여전히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 행위라고 명확히 판결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없어도 민사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걸 법이 증명해 준 셈이죠. 이제 정말 끝이네. 저는 판결문을 서랍 깊숙이 넣고 지은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소송 끝났어요. 5천만 원 확정. 진짜요? 와, 다행이다. 이제 마음 놓고 우리 생활만 신경 쓰면 되겠네. 지은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건배를 했습니다. 물론 주스로요. 며칠 뒤 전수진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문서로 위장한 내용 증명 우편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그녀가 쓴 구구절절한 편지가 나왔습니다. 오빠 판결문 받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도훈 씨는 출소 후 공장 알바도 못하고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어머니도 쓰러지셔서 병원비 때문에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친정에서 쫓겨나서 아이랑 단칸방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저지른 죄, 이제야 뼈저리게 후회해요. 평생 갚아도 모자랄 죄예요. 편지와 함께 동봉된 사진 한 장. 초췌한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배고픈 듯 울고 있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전수진의 모습이었습니다. 7년 전 펜션에서 와인 잔을 기울이며 웃던 화사한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도훈의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가석방 기간 중이라 재수감될까봐 벌벌 떨며 살고 있고 부모님은 교회에서 사실상 파문당해 이사까지 가야 했다고 합니다. 상간남 아들을 둔 부모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니겠죠. 여보, 이거 봐도 돼요? 지은 씨가 편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숨길 것도 없어요. 이게 제 복수의 완성이에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다 털어내고 우리만 생각해요. 지은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7년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검은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라이터로 태워버렸습니다. 재만 남기고 연기가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니 행복이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지은 씨가 차려준 따뜻한 저녁밥.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제가 얻은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그 소송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다신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요. 과거는 완전히 묻었습니다.
제 앞에는 빛나는 미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지은 씨가 퇴근하는 저를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이것 봐요. 지은 씨가 상자를 건네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임신 테스트기가 있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한테 아기가 왔어요. 5주 됐대요. 지은 씨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네. 오늘 병원에서 초음파도 찍었어요. 아주 작지만 심장 뛰는 거 봤어요. 와. 저는 지은 씨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7년 동안 꿈꿔왔던, 아니 포기했던 순간이 기적처럼 현실이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은 씨. 진짜 고마워요. 조심해요. 아기 놀라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명은 뭘로 할까요? 튼튼이 어때요?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자라라고. 그리고 우리 사랑도 튼튼하라고. 좋아요. 튼튼이. 우리 튼튼이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저는 지은 씨의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습니다. 2월 20일. 불륜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만났다. 과거의 악연들은 자신의 죄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나는 새로운 생명과 함께 축복받은 삶을 시작한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사랑할 시간이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이 일기장은 다시 꺼낼 일이 없을 겁니다. 제 앞에는 써 내려가야 할 행복한 육아 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지은 씨를 품에 안았습니다. 여보, 튼튼이한테 자장가 불러줄까요? 좋죠. 아빠 목소리 들려주세요. 저는 지은 씨의 배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노래를 부르다 보니 어느새 지은 씨가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그녀의 얼굴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평화, 이 행복.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절대 뺏기지 않겠다고.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는 하얀 눈. 우리 가족의 앞날도 저 눈처럼 깨끗하고 밝을 것입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지은 씨와 저는 새로운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는 일상. 7년 전 결혼 생활이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다고 해서 불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7년 전의 상처는 흉터처럼 남아 불쑥불쑥 저를 괴롭혔으니까요. 특히 지은 씨가 야근으로 늦거나 연락이 안 될 때면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 내려앉곤 했습니다. 아니야, 지은 씨는 달라. 수진이와는 달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의심을 지원했습니다. 지은 씨는 제 불안을 눈치챘는지 늦을 때마다 꼬박꼬박 연락을 해주고 영상통화로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7년 전 펜션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수진이와 김도훈이 보였는데 그 옆에 지은 씨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속았죠? 나도 사실 똑같은 여자예요. 지은 씨의 조롱 섞인 목소리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민수 씨, 왜 그래요? 또 악몽 꿨어요? 옆에서 자던 지은 씨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은 씨를 쳐다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 꿈속의 차가운 눈빛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은 씨, 나 무서워요. 내가 또 실패할까봐. 당신이 날 떠날까봐. 저는 지은 씨를 끌어안고 울먹였습니다. 바보. 내가 어디 간다고 그래요? 난 딱풀처럼 민수 씨 옆에 딱 붙어 있을 건데. 지은 씨는 제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처럼 속삭였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악몽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여보, 나 입덧 시작했나 봐. 김치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 임신 8주 차에 접어든 지은 씨는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퇴근하자마자 마트로 달려가 딸기, 귤, 아이스크림 등 입덧에 좋다는 간식들을 사다 날랐습니다. 민수 씨, 나 때문에 힘들죠? 지은 씨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튼튼이랑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매콤한 떡볶이. 오케이, 접수. 30분만 기다려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 대령할 테니까.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7년 전에는 라면 하나도 못 끓였던 제가 이제는 레시피를 검색하며 떡볶이를 만드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오후였습니다. 지은 씨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거실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김도훈. 김도훈? 나야. 낮게 깔린 목소리. 가석방 기간이라 조심하는 건지 아니면 삶에 찌들어 힘이 없는 건지. 왜 전화했어? 위자료도 다 냈잖아. 더 할 말 남았어? 아니, 그냥 너 잘 사나 궁금해서. 잘 산다. 아주 보란 듯이 행복하게.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 내 앞가림이나 해. 그래. 부럽다. 나는 다 잃었어. 직장도 가족도 심지어 수진이도 떠났어. 수진이가 떠났다.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이라던 불륜도 비참한 현실 앞에선 얄팍한 감정 노름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의 끝이야.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말, 이제 알겠냐? 미안했다. 진심이야. 미안하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내 행복에 흠집 내지 말고. 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김도훈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 아니 악취 풍기는 쓰레기일 뿐이죠. 누구예요? 표정이 심각해 보여요. 지은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팸 전화. 저는 지은 씨를 안심시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러운 과거 때문에 이 소중한 순간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여보, 튼튼히 발 차는 것 같아요. 갑자기 지은 씨가 배를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저는 지은 씨 배에 귀를 댔습니다. 콩, 콩. 아직 미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와, 진짜다. 튼튼아 아빠야. 들려? 어머, 튼튼이가 아빠 목소리 좋아하나 봐요. 더 세게 차는데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우리 가족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지은 씨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나한테 와줘서.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과거의 상처는 이제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복수기 김민수가 아니라 사랑꾼 김민수 그리고 튼튼이 아빠입니다. 내일은 지은 씨가 먹고 싶다던 냉면 맛집을 찾아가야겠습니다.
튼튼이도 냉면을 좋아할까요? 벌써부터 설레는 밤입니다. 튼튼이의 탄생은 우리 부부에게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들. 7년 전의 상처로 인해 텅 비어있던 제 마음은 튼튼이의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튼튼이 준우의 첫 돌잔치 날입니다. 돌잔치 장소는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남산타워가 보이는 야외 정원입니다. 지은 씨와 추억이 깃든 곳에서 아들의 첫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여보, 준비 다 됐어? 응, 거의 다 됐어. 준우 한복 입히니까 진짜 꼬마 도련님 같다. 지은 씨가 준우에게 색동 저고리를 입히며 웃었습니다. 준우는 낯선 옷이 신기한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연신 만지작거렸습니다. 어구, 우리 아들. 오늘 주인공이라고 폼 좀 잡았네. 저는 준우를 번쩍 안아들고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아기 냄새, 분유 냄새. 세상에서 가장 향긋한 냄새였습니다. 돌잔치에는 양가 부모님과 정말 친한 지인들만 초대했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진짜 축복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준우를 보자마자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한테 오렴. 준우는 낯도 안 가리고 장인어른 품에 안겨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이렇게 예쁜 손자 안겨줘서. 아닙니다, 아버님. 지은이가 고생했죠. 저희 어머니도 며느리 사랑에 푹 빠져 계셨습니다. 아가, 오늘 너무 예쁘다. 우리 며느리가 꽃보다 더 곱네. 어머님도 고우세요. 오늘 한복 색감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고부 갈등? 그런 건 드라마에나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 7년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드디어 하이라이트인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준우가 과연 무엇을 잡을까요? 사회자의 말에 모두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준우는 판사봉, 청진기, 마이크를 무심하게 지나치더니 덥석 명주씨를 잡았습니다. 와, 명주씨를 잡았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는 뜻이네요. 하객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빠랑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저는 준우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우리 가족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우리는 정원에 남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행복이도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녔고요. 민수 씨, 오늘 어땠어요? 지은 씨가 제 어깨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최고였어요.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저도요. 민수 씨랑 준우랑 그리고 행복이까지. 우리 가족 완전체로 함께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전수진. 전수진이니? 응.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 무슨 일이야? 또 돈 빌려달라고? 아니, 그냥 오늘 돌잔치 한다고 들어서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너도 잘 지내고? 응, 나도.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 도훈 씨랑은 그냥저냥 살아. 서로 미워하면서도 헤어지질 못하네. 김도훈이 출소해서 다시 합쳤군요. 두 사람은 결국 서로의 족쇄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겠죠. 그게 그들이 받는 가장 큰 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 다들 제자리로 돌아갔네. 오빠.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나 같은 거 잊고 잘 살아줘서. 잊었다기보단 그냥 너한테 관심이 없어진 거야. 미움도 애정이 있어야 생기는 거라더라. 난 이제 내 가족 챙기느라 바빠서 널 미워할 시간도 없어. 제 말에 전수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그게 진짜 복수네. 무관심. 그래. 잘 살아라.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영구 차단했습니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7년의 긴 악연이 정말로 완벽하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수의 완성은 상대방의 파멸이 아니라 나의 완전한 무관심과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예요?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잘못 걸려온 전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지은 씨를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녀의 눈동자. 여보, 우리 내일 해 뜨는 거 보러 갈까? 해돋이요? 좋죠. 준우도 깨워서 같이 봐요.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동해 바다 앞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장관. 준우는 처음 보는 태양이 신기한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고 행복이는 컹컹 짖으며 태양을 반겼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지은 씨가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앞으로도 저 태양처럼 뜨겁게 살자. 서로만 바라보면서. 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는 서로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맹세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아내의 불륜으로 시작된 지옥 같은 시간들.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날들.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 치유받고 가정을 이룬 기적 같은 순간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상처받은 마음은 더 큰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바닥을 쳤다는 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이니까요. 저를 보세요. 이혼남의 빈털터리였던 제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도 꼭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